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학창시절에 영어나 수학 공부하시던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아마 저희와 지금 세대 이름은 다르겠지만 유명 참고서를 달달 외우다시피 공부하는 거겠죠. 그 단계에서 얼마나 실력이 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변에서 다 그 과정을 거치니까 왠지 나도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유명 참고서의 길이 주식 투자에서는 유명세를 떨치는 투자 대가들의 전략을 모방하는 단계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워렌 버핏에 대해 모를 리가 없죠. 그를 넘어서 과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들에 관한 책이나 기록물들을 빠짐없이 찾아 읽습니다. 실제 증시 현장에는 장기간 시장을 이긴 유명 투자자들이 꽤 있고 이들의 투자 전략이나 기법을 따라하는 게 유효한 투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참고서로 익힌 영어나 수학이 그렇듯 이 방법 또한 실제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문만 쌓여가죠. 누군가로부터 투자에 대해 배운다는 게 가능한가? 혹시 당사자들의 생각을 재해석한 글이나 말로 오히려 오해하는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 도대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 여기 비슷한 단계를 거치면서 투자 대가들을 연구한 전직 펀드 매니저, 현직 자산운용사 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고른 투자 대가, 그들의 전략이나 기법에 대한 철저한 탐사 등을 토대로 거인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입니다. 자,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의 별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보고 가겠습니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책은 유튜브부터 자율주행까지 인공지능의 모든 것, 손종희 저자가 쓴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 네, 일단 장희영 님이요. 예. 요즘 유행하는 챗 GPT 표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 창작 열의를 꺾게 하는 건 아닌지 위험성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조용수 님도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면 우리 인간을 밀어내지 않을까 섬뜩하네요 하셨어요. 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런 공포심이 들죠. 네. 저는 네이버 지식인 답변 막 유행할 때 라디오 프로그램에 타격이 있겠구나. 찾으면 다 나오는데 왜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로 가는 거죠. 그때 그랬고 챗 GPT도 비슷한 거겠죠. 뭐 어설픈 정도의 심할서는 대신 써줄 수 있겠지만 고도로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요하는 작업은 아마 인간의 영역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 기술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더 무한대로 자극하는 기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유민영 님은요. 예. 대화용 AI가 때론 친구 같기도 하고 즐거움을 줄 때도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건 정말 무한정인가 봅니다 하셨고요. 예. 4023번 쓰시는 분은요. 기계적인 공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공감 못하는 사람보다는 낫거든요 하셨어요. 반면에 이 김진희 님은요. 예.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예. 대화 상대가 없을 때 로봇의 역할이 필요하겠어요. 네. 물론 이미 어르신들의 대화 상대가 되고 있지만요. 근데 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편리함을 추구할 건가요? 하셨어요. 4023번님 지적에 대해서 네. 실제로 제 지인 얘기를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벌써 손주를 낳은 분인데 네. 집에 와서 가족들이 모이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휴대폰을 그쵸, 들여다보고 네. 자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알렉사하고 얘기하는 게 나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대화형 AI 인공지능에 대한 인류의 오랜 열광의 역사가 있거든요. 다른 인공지능 중에서도 나와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각별히 더 맞아요. 1960년대 엘리자라는 인공지능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별거 아닌 대꾸를 해줘도 그게 참 고맙고 신기한 건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 21세기를 외로움의 시대, 외로움의 세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더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한 갈구를 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3번 쓰시는 분은요. 예. 인공지능 기술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완성된 기술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지 감시 기능도 중요해 보이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또 안희연님은 인공지능이 도덕적인 부분을 침해하지는 않을까요? 예.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네. 또 3039 쓰시는 분은 AI 시대가 좋기도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까지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요? 하고 염려의 말씀도 전해주셨네요. 이게 남은 영역이겠죠. 네. 이제 AI의 윤리라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이번 챗GPT 같은 초거대 신경망 AI가 등장하면서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있게 됐는데 윤리는 사람이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도로는 쌍방향밖에 없고 한쪽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오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왔을 때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윤리인데 글쎄요 그걸 사람들이 완벽하게 합의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직 인공지능이 갈 길이 멀다. 기술이 아니라 윤리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이 세 명의 거장에게서 배우는 투자 노하우. 홍진채 저자가 쓴 거인의 어깨입니다. 일단 저자가 누군지부터 짚고 가면요. 예, 성공예감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분인데요. 서울대 SMIC라는 투자 동아리가 유명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마이더스 투자 동호회 클럽인데 마이더스를 다 배출하지는 않고 출신 중에 마이너스도 많은데 어쨌든 그 유명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출신으로 2007년에 그 가치 투자로 유명한 한국 투자밸류 자산운용에 입사해서 펀드 매니저로 한 8년 일했고요. 2016년에 라쿤 자산운용이라는 자신의 그 자산운용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대표로 활동 중인 현장에서 뛰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뭐 유튜브 채널을 보거나 아니면은 책 베스트셀러를 보면 다 투자 고수들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저자의 주장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다른 거죠. 이제 투자 고수라는 분들이 낸 책들을 보면서 저도 좀 조마조마한 건요. 네. 우선은 수익률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1000%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있다가 대부분인데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본 경험은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다 있는데 벌어본 경험과 평생의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인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근데 이제 일부 경험만 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처럼 펀드 매니저를 하거나 자산운용사 대표를 하면 이건 시장에 다 공개가 돼요. 수익률이. 그리고 평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이거는 몇 번 실패하고 나면 바로 꺾이거든요. 수익률도 그렇고 평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그런 점에서 다르고 책에서 자신도 그런 자칭 투자 고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투자 대가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일단 자신의 투자 공부 경험을 살려서 거인 어깨 시리즈를 내놨는데 예. 그중에서 저희는 1편을 얘기하게 되죠. 1편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저자한텐 어려웠어요. 화가 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존경하는 세 명이 등장하거든요.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라고 세 명의 존경받는 투자 대가들이 등장하고 네. 이 세 분은 또 공통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1권을 읽으면 그분들한테서 배울 것이 분명해지는데 이 편은 저자가 아주 좋아하는 이 필립 피셔에 대한 헌정서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우리 보통의 투자자 관점에서는 1편 정도를 읽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립 피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장기적으로 잘 나갈 기업을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유명한 전설이 있는 분이죠. 나중에 치매가 왔는데요. 워낙 괜찮은 기업에
묶어뒀기 때문에 치매로 손실 보지 않은 전설로도 유명한 분이죠. 와. 그럼 이 저자가 투자 대가들을 선정한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단순히 유명세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죠? 그래서 이 책이 가진 그 매력이 있는 건데요. 굉장히 깐깐하게 본인 나름대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많이 벌었나? 이거 중요하잖아요. 막 내가 얼마 벌었어 그러는데 무슨 연예인들도 1600% 벌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30만 원 투자해서 몇백만 원 된 경우라면 일회성인데다가 그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나 장기간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는지를 저자가 따졌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뭐 기록을 남겨야 이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책으로는 그 사람들을 곡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록을 남겼는지. 그래서 1편의 세 사람 모두 짧게는 20년, 길게는 60년간 워렌 버핏은 지금 현직에 있는 셈이니까 60년간 시장 평균 수익률 10% 이상 웃도는 그야말로 대가들을 찾아낸 거고요. 또 세 사람 다 책을 비교적 많이 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2권의 유명한 책을 냈고 피터 린치도 3권의 책을 냈는데 워렌 버핏은 자신이 쓴 책은 없어요. 근데 매년 주주서한이라는 걸 보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레터를 50년간 써왔으니까 기록이 있는 셈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보면 저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너무 시중에 많이 이 사람에 관한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을 통해서 공부하려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져요. 뭐 30권 이상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책 한 권으로 요약 정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이 책의 제목이 거인의 어깨잖아요. 예. 책의 제목은 그럼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이공계 쪽에선 다 아실 텐데 그 현대 천문학의 아버지라는 아이작 뉴턴이 한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을 조금 더 볼 수 있었던 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와닿네요. 멋진 말이죠. 네.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물리학의 대도약을 이루게 되지만 이 작업의 기초가 됐던 건 유명한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약간 그 겸손한 표현으로 쓴 관용구인데 이게 유명해졌죠. 원래는 있던 표현이고요. On the shoulder of the giant라고 12세기까지 영어권에 있었던 표현인데 뉴턴이 이 말 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저자의 경우에는 투자의 경우도 이런 투자 대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을 거다 하는 점에서 거인의 어깨라는 제목을 쓴 것 같아요.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거인의 어깨.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주식, 특이한 자산.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군요. 수익률이 썩 나빴습니다. 썩 나빴습니다. 네. 그래서 특이한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데 장기적인 역사를 보면 또 전혀 다른 면모가 주식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자산이라고 저자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자산과 차별화되는 특성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 믿기 어렵겠지만 길게 보면 30년 이상을 보면 다른 전통적인 자산에 비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이렇게 손해본 사람은 많은데 현금, 채권, 금, 통화, 부동산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건이 뭐냐면 1년, 5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길게 봤을 때. 네. 한국도 그럴 리가 있냐. 부동산이 있는데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6년부터 30년간 주식 코스피 기준으로 연 8.9% 성장했고요. 부동산은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4.9%,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도 여기 조금 더 높겠죠. 5.8%에 불과합니다. 주식이 제일 높아요. 부동산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겠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한 4번의 부침을 겪습니다. 부동산이. 2010년대 초반에도 1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하락기를 맞았었고요. 그때 훅훅 빠졌습니다. 외환위기 때 저는 집 늘려간 적이 있는데 10평 넓히려고 4천만 원 은행 대출 받았는데 금리는 22%까지 뛰었고 그때는 그랬어요. 외환위기 때는. 집값은 앉은 자리에서 4천 떨어져서
1년 연봉을 까먹은 적이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수익률을 지금 생각하면 낮아 보이지만 연평균으로 하면 강남조차도 5.8에 불과한 거죠. 근데 조금 사람들이 의아해하긴 하죠. 주식 갖고 돈 벌었던 사람 주변에서 못 봤는데 제일 높다고? 네. 그 이유는 주식의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30년간 이렇게 장기 투자를 잘 안 해요. 30년 장기 투자하면 살아남고 잘 나가는 주식만 있으니까 생존자 편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수익률이 높거든요.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망하거나 휴지 조각이 된 주식도 많으니까 네. 실제 개인으로 돌아오면 다른데 또 하나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할 때는 주식과 달리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주식보다 부동산으로 벌었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보면 주식이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특이한 자산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계속 변화하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곱하기 주식 발행량을 하면 기업 가치, 몸값이니까 네. 하루에도 이렇게 기업 몸값이 바뀐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가격이고 진짜 가치는 따로 있는 건데 이 가치를 맞추는 게임인 거죠. 주가에 대한 전망은. 그러니까 경제학, 경영학에서는 장기간 주식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초과 수익률인데 더 높은데 수익률이 뭐 때문일까 하는 수수께끼가 있었거든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주식 초과 수익률 수수께끼라는 게 있는데 최근 현대 경제 경영학의 결론은 추가로 감수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장기로 보면 수익률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는 대신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높게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점에선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플러스 알파 부분은 조금씩 나라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30년으로 갈수록 3년에 비해서 수익률이 안정적입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 가격 전망을 물으면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전자는 1년만 투자하면 70%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년을 투자하면 대개 70%가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걸어온 궤적을 보면 늘 기업 가치가 더 커졌으니까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요. 근데 늘 30년을 어떤 살아남은 종목을 보유했다고 치면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놓고 30년간 계속 모든 종목을 보유했다고 치면 10년이 넘으면 마이너스가 줄기 시작해서 30년이 넘으면 놀랍게도 단 한 해도 마이너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뛸 수는 있지만 30년간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주식은 플러스가 난다. 근데 누가 30년 하나요? 그렇죠. 10년도 안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패자들을 낳는 거죠. 그 채권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채권도 내가 회사채를 샀는데 그 기업이 망하면 원금 날리는 거거든요. 네. 이자 못 받는 건 둘째치고 그러면서 100% 채권만 보유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도 낮고 변동성도 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채권은 주식보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안정적이 됩니다. 수익이 훨씬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도 높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초과 수익률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은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대신 길게 보면 더 벌게 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네. 자산 배분할 때 주식을 완전히 빼놓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저자가 주장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미래의 삼성전자가 될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장기 투자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어떤 것들을 좀 제외하면 가급적 위험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할수록 변동성이 줄어들고 네. 수익률은 안정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장기 보유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네. 이제 사실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세 분은 뭐 장세 이런 걸 떠나서 기업에서 출발해라.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라는 건데 보통 사람이 그거 알기 쉬운가요? 뭐 그 그럼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틀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다만 주식이 뭐고 주주가 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출발하라고 저자는 조언하는데 증서죠. 잘못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주식은 그러나 내 지분만큼 전체 발행 물량에서 내가 가진 수만큼 그 사업의 일부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과 그 사업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돈을 그 기업에 우리가 내는 셈입니다. 이 돈으로 사업 잘해봐 하고 그리고 돌려받을 땐 주주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요. 망한다. 다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주주가 가져갈 수 없는 구조처럼 돼 있어서 네. 큰 위험을 떠안는다. 이게 또 보상의 근거가 되는 거기도 하죠. 그럼 흔히들 주식시장이 뭐 자본주의 꽃이다 예. 이런 말을 해요.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저자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자본주의의 꽂힌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도박판을 제도화한 겁니다. 그것도 멋지게 포장해서.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라는 머니게임의 양상은 그대로인데 자본주의 역동성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줘. 이 돈을 이렇게 쉽게 내주니까 기업들이 거액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자본시장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영역이 늘어나니까 자본주의 꽃이다. 이게 400년간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많은 패자들을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뛰어드는 이유겠죠. 하지만 도박적인 면도 있지만 이 돈들이 모여서 또 회사를 키우기도 하고 또 그렇죠. 한 나라 자본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 주식시장의 양면인 거죠. 실제 머니게임이란 본질이 변하진 않는데 포장이 멋지게 돼 있잖아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와 사회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다. 그 실제로 자본의 효율성, 그러니까 특정 단위의 자본이 얼마나 버느냐, 그리고 주가라는 게 내가 낸 돈으로 얼마나 프리미엄을 받느냐, 아파트 프리미엄처럼 말이죠. 요걸 표시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는 ROE라는 거죠. 자기 자본 이익률. 주주가 낸 돈으로 몇 퍼센트를 벌지? 그러니까 우리는 10% 정도입니까? 1억 내면 1,000 정도 버는 겁니다. 미국은 2배, 선진국 평균은 1.5배, 신흥국 우리가 속해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1.3배니까 상당히 낮죠. PBR이라는 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 그래서 그 회사의 자산이 지금 실제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얼마로 인정받느냐. 어떤 기업들 보면 막 엄청나게 높게 뛰기도 합니다. 10배 이상으로. 근데 우리 평균은 1입니다. 1. 그러니까 실제 기업 가치, 순자산이 시가총액하고 똑같은 정도. 미국은 4배, 선진국 평균은 3배, 신흥국 평균은 1.7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봐도 우리는 엄청난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에 시달리고 있다. 자본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아마 증시의 신뢰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 주식 투자자. 괴로운 사람들. 제 얘기인가요? 아니 많은 분들 얘기죠. 사실 열의 9명은 괴롭죠. 아니 주식 시장은 그럴싸한데 왜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면 다들 괴로워할까? 근데 사실 시장이 가진 장점이 하나 있죠. 주식 시장이 언제 떠나도 누가 뭐라고 욕 안 해요. 그 고스톱하는 돈 따고 떠나면 뒤통수에 욕하잖아요. 주식은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있는데도 안 떠나고 손해를 보거든요. 케인즈가 한 유명한 바보 이론이라는 것도 이런 현상에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영민하니까 내가 아주 비싼 값에 주식을 잘못 샀어도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사주는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있다면 돈은 버는 거니까 뭐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으로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자의 증권시장 속성 가운데 하나는 저도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제로섬 게임이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잃으면 누군가 벌었다. 예를 들어서 이슬기 아나운서가 좀 잃으면 그 돈 번 놈 질투도 나고 좀 화도 나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 제로섬이 아니고 합쳐서 제로가 아니라 막 증시가 잘 나갈 때는 플러스 썸도 되고 갑자기 막 증시가 폭락할 땐 모든 사람이 잃는
네거티브 썸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문 제목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사 제목에 뭐 7일 만에 7조 원이 공중분해됐다. 그게 네거티브 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증시가 가라앉으면서 모든 사람이 재산을 잃었다는 뜻이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투자자들은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익을 올리고 인정하시죠? 저도 30년 투자했지만 이걸 인정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펀드 같은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떠냐? 이것도 조사가 경영학이나 파이낸스, 재무학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비율이. 예.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경우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90%가 손실을 냈고 10%만 이기는 게임이었다. 네. 그러니까 증시는 멋져 보이지만 실은 열의 아홉을 패자로 만드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익률 좋다는 사람은 정말 많이 나오고 예. 저는 나빠요. 왜 나는 그들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수익률 좋다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좋은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계좌 인증을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 중에 가짜도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대구에서.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평생 누적 수익률. 저도 이거 많이 따져보는데 글쎄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번 것 같아요. 평생 따져보면. 은행 금리가 얼마 안 하잖아요. 훌륭하시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정보가 많으면 잘 될 거다. 근데 연구 결과들 보면 정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저도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특이한 표현을 쓰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열정이 독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다. 기이한 시장이다. 너무 많은 걸 파고들려고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상황. 그러나 저자뿐만 아니라 저도 인정하는 건 실력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경영학 이론은 최근에 재무학 이론은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운은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랜덤 워크, 술 취한 사람의 갈지자 걸음이니까 그냥 원숭이가 뽑는 거나 사람이 뽑는 거나 비슷해진다. 이런 게 학문의 주장이지만 실제 돈 많이 번 사람, 오랫동안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쫓는 거고 실력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안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도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오래 살 걸 감안하면 투자해서 주식을 완전히 빼놓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자신이 없으면 정말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뭐 ETF도 있고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 그러면 시장대로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 수익률은 나오니까 그렇게 가도 되고 또 요즘 뭐 프로그램 매매 하시는 분들도 개인 가운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패시브라고 하는데 내가 막 종목 고르려는 노력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 그런 걸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실제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가요? 나만 잘할 것 같죠. 10명 중에 1명이 되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무슨 적금을 5% 6%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 서고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주식이 5% 6% 올랐다 그러면 만족을 못하고 그렇죠. 60%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박을 꿈꾸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판이 우리 증시를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번창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나는 열의 아홉이 아니라 열 중에 한 명이야. 특별한 저도 존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뛰어드는데 그 저자의 주장이고 최근에 진화생물학의 결론인데 저는 이걸 흥미롭게 이해하는데요. 네. 400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돼서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을 따져보면 20만 년이 호모사피엔스 그다음 우리 진짜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경우에는 4만 년 전쯤에 등장했으니까 진화 과정에 생긴 DNA 유전자 진의 본질은 주식에 맞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주식이 비교적 현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진화에선 나오는 결론이잖아요. 남들이 사자 피해서 튀면 저도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니까. 학습 행태라든가 행동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으로 잘 안 맞아요. 남들하고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돈 벌려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 저자가 책에서 얘기하는 이중 예측이라는 것도 재밌는데요. 사람들은 이것과 이것과의 관계를 많이 오해해요. 주식은 대부분 그런 오해의 결과로 낭패를 보거든요. 아, 이게 커피 원두 가격이 올랐으니까 스타벅스 주가는 무조건 뛸 거야. 그런데 따져보면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되는데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예측하면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거나 뭐 아무 관련도 없는 걸 인과관계로 오해하기도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게 많습니다. 돼지고기 가격하고 주가 흐름을 연동시킨 분들도 계신데 별 관련 없어요. 태양 흑점 활동하고 네. 그 주가 사이클을 연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태양 흑점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아. 이런 게 이제 이중 예측의 오판들인데 사람들이 공부하고 행동하는 양식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엔 글러먹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 맞춰서 좀 더 진화하려면 예.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저자가 제안하는 게 그래서 이 책인데 네. 저도 이런 책을 좀 읽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투자 대가들로부터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샀던 주식의 유형들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 체계로부터 뭔가를 배워서 나만의 사고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사실 뭐 굳이 투자법 안 알려주잖아요. 내가 알려줄게 하고 책 내거나 방송 나와서 주장하는 분들은 그럼 당신이 돈 벌지 이런 반발심이 좀 네,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고 나서도 기꺼이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세 분은 오늘 읽을 이 세 분은 비교적 알려줬어요. 주식시장에 대한 속성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서 그 사람 따라하기가 아니라 나만의 사고 체계를 갖추면 충분히 굳은 살 정도는 된다. 운동을 할 때 굳은 살 정도는 된다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 과소평가 그레이엄. 그레이엄 앞에 붙은 과소평가는 저자도 그렇고 저도 과소평가됐다. 이 사람이 사실 현대적 투자 분석 기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제 수하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7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느낌은 있죠. 26년에 자신의 펀드를 설립했고 중요한 건 이분은 대공황기에도 활동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을 앞서는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대공황기 10년은 거기서 살아남은 주식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였으니까 네. 30년간 펀드를 운영했는데 펀드 수익률이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연 13% 수준인데 이게 놀랍냐고 그러는데 대공황을 끼고 있으니까 3%포인트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냈다. 시장 평균보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펀드라는 게 자리를 못 잡을 테니까 굉장히 수수료가 높았어요. 성과를 내면 성과 운영 보수라는 것도 가지고 하고 이걸 다 합쳐봤더니 20년간 20%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10% 더 초과하는 수익률을 냈던 거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두 권 책 냈다고 그랬는데 아마 증권사 가면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건네는 책이겠죠. 증권 분석하고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인데 현대적 투자 기법은 대부분 이 사람한테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날 이 가치 투자의 원조다라고 불리던데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이 사람이 가치라는 걸 기업에는 가치가 있다는 걸 강조했고 이후에 가치 투자 기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제자이자 수하였거든요. 부하 직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 거죠. 워렌 버핏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가르치던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 가요. 네, 네, 네. 일부러 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버드에 떨어져서 이제 찾아갔고 아, 이분한테 수강한 수업은 전부 A+를 받은 전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3년간 네,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의 85%는 이분한테 배웠다. 어떤 기록에는 또 70%라고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대부분을 배웠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레이엄은 그만큼 대단한 그 사람이었고 지금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따는 자격증 중에 CFA라는 게 네, 있거든요. 네.
재무분석사 이 제도를 이 사람이 도입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고 기본적인 발상은 이런 거였어요. 아까 같이 얘기를 했는데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다. 퍼센티지는 물량에 따라 다르겠죠. 기업이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는 거고 이런 가치 기반 사고를 했죠.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을 거다. 얼마인지 누구도 장담 못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업의 일부를 내가 샀으니까 이 정도 가치는 있어야 될 거다 하는 판단을 하고 이분이 제시한 투자 전략 가운데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사실 시점을 선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언제 들어갈 거냐, 언제 쌀 때 사야 빠져나갈 거냐. 된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거든요. 시세라는 건 전망이 불가능하니까 신만이 아시니까 이 사람은 가격 선택이 더 유효하다. 이게 싼 가격인가 가치에 비해서 비싼 가격인가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거여서 그래서 당신이 투자자지만 이 투자를 사업처럼 생각해라. 사업가가 사업할 때 지금이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듯이 그게 첫 번째 이 사람의 핵심적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증시에 있는 사람 모두가 쓰는 단어인데 미스터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시장은 워낙 변덕스러워서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는 변덕스러운 사람을 생각해 보죠. 변덕시, 미스터 변덕시. 그러니까 이걸 대부분 나쁘게 보는데 변덕스럽다는 게. 근데 변덕스럽지 않으면 시장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돈 벌 기회도 없어요. 그럼요. 늘 똑같은 가격이 유지되면 언제 돈을 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그레이엄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기업의 이렇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야말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저도 30년 투자해서 그래도 조금 벌었던 해들 생각해 보면 우리 경제 안 좋았을 때거든요. 무슨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패닉해서 팔지만 우리 경제 펀더멘탈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갔던 건데 2020년에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벌 수는 없었죠. 또 많은 투자자는 그레이엄을 가치 투자의 아버지 격으로 여기는데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다라고 언급했죠. 저자가 가치 투자라는 표현을 그레이엄이 쓰지 않았다는 걸 맞아요. 이제 네. 증거로 제시하는데 네.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얼마인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가격을 가지고 가치에 접근하는 내기를 벌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그 비합리적으로 결정하죠. 어떤 사람은 막 들떠가지고 아주 낙관적으로 비싸게 가격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비관적으로 부르고 그러면서 합의해 가는 과정인데 세 번째 그래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과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불확실하니까 가치를 누구도 모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으로 가치를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마진을 확보해라. 안전마진은 뭐냐면 불확실성이 내가 이 가치가 이 정도고 그래서 지금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가치를 오판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간을 만들어 놔라. 네. 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정확한 체중은 몰라도 비만인지 여부는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 여유를 좀 둬라. 그걸 안전 마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 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거인의 어깨.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키워드. 범접 불가 워렌 버핏. 그야말로 범접불가죠. 전후무한 사례고 다시 이런 부류의 투자자가 나올까? 지금 90세를 넘겼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56년에 그레이엄 밑에서 나와서 자신의 펀드를 조성했고요. 13년간 버핏 파트너십을 운영하면서 연평균 29% 수익을 기록합니다. 69년에는 펀드를 청산하고 벅셔 헤더웨이라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지주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것도 떠밀려서 인수하게 돼요. 너무 비싸게 사서 도저히 물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회사를 보유했는데 그 밑으로 계열사처럼 새로운 회사들을 많이 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많이 다르죠. 자기가 믿는 기업을 온전히 사서 경영자한테 경영을 맡기는 방식이고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가진 아주 독특한 여건이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따라했다가 패가 망신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천재성, 집안도 좋습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사선 의원이고 11살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또 사업도 많이 했고 뭐 중학교 때부터 물건을 팔기 시작했으니까 펀드 매니저 경험도 있고 또 하나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천재적이었거든요.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면 보험사를 인수한다. 벅셔 헤더웨이가 나중에 보험사가 본업이 되는데 고객이 돈인데 이걸 투자로 굴려도 되니까 단순히 은행에서 빌린 증권사에서 빌린 것보다 낫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한 것 때문에 개인이 흉내내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개인이 흉내내기 어려운 게 예. 뭐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 뭐 회사를 다 사버려요. 이거 대부분 어떡해요? 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상장증권 보유한 게 3,500달러. 이건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이게 한화 연산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3조 아닌 4조 아닌가요? 아니죠. 350조가 넘는 400조가 돼요. 그 이래서 안 됩니다. 보유기업 자산이 9,500억 달러인데 네.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진을 가진 유망한 기업을 사서 그냥 독립 경영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투자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자본을 불려나가는 기이한 형태인데 정말 역사상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투자 전문 은행 혹은 기업을 두고 성장한 예가 없으니까요. 85%는 그레이엄한테 배웠고 15%가 이 책의 2편에 나오는 필립 피시한테 배웠다고 그러는데 더 정확히는 오랜 단짝 친구이자 4살 위긴 합니다만 찰리 멍거라는 부회장이 있는데 벅셔 헤더웨이 이 사람이 필립 피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의 생각을 똑같이 하는 분인데 이분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15%는 찰리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레이엄과 다른 발상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레이엄은 아까도 얘기한 기업의 가치라는 걸 계속 따지고 가격이 싼가를 중시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담배꽁초 주식이라고 불리는 걸 줍기 시작하거든요. 그레이엄은 그걸로 돈을 많이 남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치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냥 인기가 없어져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 모으는 거예요. 네. 담배꽁초도 성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거 피다 보면 한 대 피는 것만 못지 않다. 이런 이론에서 담배꽁초 이론을 들고 나섰는데 네. 처음에 이걸 신봉했는데 워렌 버핏은 점차 이 찰리 멍거나 필립 피셔의 영향으로 훌륭한 기업을 고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더 벌어준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는데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이게 사실은 그레이엄의 시대라면 네.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것보다 괜찮은 기업을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이게 큰 변화입니다. 그레이엄의 수제자지만 훌륭한 기업을 고르려고 애썼던 그러니까 그 전 세대에선 싼 기업을 고르려고 했는데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일단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워렌 버핏은 큰 돈을 쓴 만큼 효과를 봤나요? 그렇죠. 지금 재산의 90%를 65세 이상에서 벌었다고 하거든요. 25년 동안 벌었다는데 그러니까 21세기 전후에서 벌기 시작한 건데 그게 다 기업을 사서 기업 가치가 뛰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 매달 따박따박 벌어주는 현금 흐름 때문에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 기준을 봤는데 이건 투자하실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런 기준들을 보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느냐 막 인터넷 버블이 일고 요즘처럼 NFT 열풍이 불 때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조언들이 많거든요. 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돈이 될 것이냐 장기 경제성 또 하나는 경영진이 유능해야 돼. 이게 워렌 버핏이 가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진을 많이 봅니다. 여기. 네, 네. 경영진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비싸지지 않았느냐 합리적 가격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젖소에 비유합니다. 현금을 따박따박 낳는 캐시 상업용 젖소를 길러라. 어떤 좋은 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일정한 비율로 더 좋다면
더 나은 비율로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젖소를 기른다고 자기가 하는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업을 사들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게 된 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이유는 유능한 경영진인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들의 성장의 과실을 내가 따먹는 거다. 이렇게 전략을 갖고 가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키워드. 영웅적 보통 투자자 피터 린치. 이건 제가 만들었는데요. 피터 린치 수식어는 보통 투자자인데 영웅적이죠. 그러니까 눈높이는 늘 보통 투자자에 맞춰져 있고 이분만큼 친절하고 재미있게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투자자지만 개인의 성과만 놓고 보면 영웅적이었다. 마젤란 펀드라고 투자자분들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걸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운용했습니다. 13년간 한 셈인데 지수가 초과 수익률이 이 경우도 상당히 높아져서 90년경에는 세계 최대의 펀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마젤란 펀드가 지금은 블랙록 같은 곳이 세계 최대인데 이게 늘 바뀌죠. 네. 유행 혹은 그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논란도 있는 분이긴 해요.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펀드의 규모가 세계 최대가 돼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그거는 펀드 매니저들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별 수 없는 제약이거든요. 소문도 많이 나고 막 따라붙고 하기 때문에 수익률 높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게 하나는 바텀업 투자라는 게 앞선 두 사람처럼 기업에서 출발해라. 많은 사람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야 주식 좋대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이 좋대 하는 데서 본인이 판단하는 데서 출발하라는 거죠. 바텀업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출발하라고 하고 6가지 주식 유형을 분류한 게 이분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회생주. 회생주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는 기업. 적자 기업에서 턴어라운드하는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 이분이 이걸로 재미 좀 많이 봤거든요. 뭐 알아보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주식들의 특성을 유형화한 다음에 그걸 골고루 활용하는 게 이분의 장기였고 워낙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 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심루타 주식이라는 유명한 말도 이분이 만들어낸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런데 10배쯤 뛰는 종목이 하나만 있으면 다른 종목의 손해를 만회하고도 남거든요. 홈런 2개 이상 친 거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심루타 주식을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투자자들에게는 유명한 분이죠. 네, 요즘에는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주식에 몰빵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분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나름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분산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거든요. 저도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경영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구니에 그냥 있는 걸 다 쓸어 담는 방식도 패시브 투자가 아닌 한은 추천하지 않고요. 그러면 시기나 투자 여건에 따라서 뭐 개인들이라면 3개, 5개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세계 최대 규모의 펀드를 운영했으니까 막 1,500개, 1,400개를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핵심 종목군은 소수였고 다수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 기업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로 했던 게 성장주, 대형 우량주, 경기 순환주, 또 회생주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일정한 수익률이 좀 낮아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펀드 수익률이 막 떨어지면 환매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수익률은 나중에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큰 규모의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정말 몇몇 종목만 고르는 워렌 버핏보다 이 사람이 더 이제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또 얘기 중에 제가 많이 본받으려고 하는 건 이분 스피치라는 게 있는데 그 주식 왜 투자했어? 하고 누군가 물었을 때
2분에서 90초 내에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아주 짧게 명확히 자기 사고 체계로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도 한 서너 개 지금은 남아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각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마저 오판한 경우가 꽤 있지만. 그런데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글 중에 예. 남편은 주식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았고 반면에 와이프는 예. 그 전자제품 냉장고가 예뻐서 주식을 샀어 이랬는데 대박이 났다 맞습니다. 한탄하는 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피터 린치 말 중에서도 생활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구하라 이런 말이 와닿기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건 좋은 태도입니다. 저도 한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어떤 회사가 제가 타던 국내 자동차 업체였는데 늘 불만이었어요. 디자인이 엉망이었거든요. 가격도 조금 비쌌고. 근데 그것만 고치면 차의 품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여러 신차들 디자인이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수소문 해봤더니 거기에 수석 디자이너. 예, 수석 디자이너가 유명한 네. 분이 오셨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투자해도 되겠다 했는데 그 경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익률이. 네네. 근데 이 저자가 오해하지 말라는 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할머니 투자 클럽이라는 유명한 곳은 자신들이 썼던 생활용품 기업에만 투자해서 수익률이 꽤 높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도 그 기업의 기업 정보라든가 재무 정보를 충분히 본 다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마지막 불꽃처럼 괜찮은 제품 하나 내고 망하는 기업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 정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거인의 어깨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우리가 대가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의 매매를 추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사고 체계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나만의 사고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도 뭐 시간 관계상 이 책을 완벽하게 요약해내진 못했는데 뭐 핵심 요소들을 많이 빼먹긴 했죠. 그래도 별책 부록이 요약 정리하려고 했고 이 책은 다시 그 세 명의 철학이나 전략을 요약 정리하려고 노력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에 대해서 여러 권 책들이 나와 있는데 일일이 다 읽을 필요 없이 이 책 한 권으로 요약 정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필독서라고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2000년의 세계 경제사를 한 권으로 정리해 보겠다. 마크 코야마, 제러드 루빈이 쓴 부의 빅 히스토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공부가 필요해 보이네요. 벌써부터 걱정이 좀 되시죠? 그 빅 히스토리라는 건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오랜 흐름을 따지는 최근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나 부 이런 것들도 그런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뿐만 아니라 경제, 학사도 등장하는 다채로운 분야니까 흥미로울 것.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죠. 별의별 얘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부록. 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